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에스더서의 첫 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려 180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반년이죠.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절에 보면 왕이 그렇게 잔치를 벌린 이유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하수에로의 나라의 그 부강함 그리고 위엄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역사 기록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왕으로 즉위한 해에 애국과 바벨론이 차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는 즉시 그 두 반란을 정벌하고 혹독한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왕인 다리오가 그리스 이제 정벌을 했지만 실패를 했거든요. 그 그리스 정복 전쟁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에 의하면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푼 잔치는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그리스 정벌을 준비하기에 앞서 베푼 그런 잔치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승리를 축하하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함께한 이 신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성격의 잔치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 정벌을 앞두고 제국 내 지방관들, 장수들, 귀족들의 또 이게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하수에로 자신의 왕권이 건재하고 부강함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의 왕권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부터 구스, 그러니까 지금의 수단과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인데 이 지역까지, 그러니까 뭐 127 지방이나 되는 그 넓은 광활한 그 제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진압하긴 했지만 애국과 바벨론의 반란도 있었고 제국 곳곳에 내재져 있는 불안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도 아하수에로의 왕권은 그리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발각되고 사전에 차단됐지만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하만이 왕 앞에서도 그렇고 그 권력을 막 남용하는 것을 보면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뜰에 들어서면 죽인다는 법이 또 있었죠. 이건 역시 아하수에로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180일에 걸친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의 왕권이 불안했고 그것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중적인 목적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말미에 사달이 납니다. 아하수에로는 180일의 잔치 후에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도성인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절에는 이제 수산궁의 화려함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굴된 그 수산궁의 유적을 보면 그 규모나 화려함이 정말 대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마시는 잔도 금잔이었고 왕이 내리는 술인 어주도 한이 없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고 했는데 이는 이제 억지로 마시게도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무슨 뜻입니까?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셔대고 잔치를 즐기니 사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즉 거하게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4시 7에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명한 이유는 왕후 와스디의 용모가 뛰어나서 그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에 왕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 아닙니까? 거의 못 보죠.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좋아하며 신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때 왕후 와스디는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왕명을 거절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게 어떻습니까? 수상국의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내린 왕명인데 그걸 왕후가 거절했으니 왕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웃음거리가 될 판입니다. 그렇다면 왕후 와스티는 왜 왕명을 거절했을까요? 왕후인 자신을 술 취한 이 백성들, 신하들 앞에 눈요기로 삼는 것이 싫었겠죠. 그걸 좋아할 만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왕명이고 또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기분이 나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못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왕명이기 때문입니다. 술기운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 격식을 차려서 신하들을 보낸 정식 왕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후 와스티에게 왕명을 전한 내시가 7이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명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왕후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뭡니까? 외적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하술의 왕권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차도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왕후. 그래서 술기운에 명했지만 넷이 7, 신하 7을 보내야 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뒤에 둔 왕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처리한 신하들은 왕후 와스티의 세력과는 대립관계에 있었던 자들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 궁중 내 왕실 내의 권력 다툼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명을 거역한 죄를 물어서 왕후를 벌함으로써 그 비호 세력까지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위엄과 채통이 땅에 떨어진 아하수에로는 몹시 화가 났고 이 일을 법이 밝은 이 측근 신하들과 의논하게 됩니다. 이들 왕의 측근들이 바로 왕후 와스티의 세력과 대립했던 이들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아하수에로 역시 어떻습니까? 왕후의 세력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왕실의 법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해서 일의 완벽을 구했습니다. 14절에 왕의 이 측근 신하들 7 중에 무무간이 처리안을 제시하죠. 그는 왕후 와스티의 잘못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후가 왕명을 거역하여 왕의 위엄을 실추시킨 이 일이 곧 알려질 것이고 그러면 왕은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왕국의 여인들 역시 왕후를 따라서 남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안에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인데 그러므로 신속하게 왕후를 벌하여 왕의 어전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무슨 뜻입니까? 이게 폐서인이라고 그러죠. 예? 왕후를 폐하고 서인으로 만드는 폐서인하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훌륭한 이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무간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 개인의 문제를 제국 내 신하들과 백성들의 문제로 전환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확대시킨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왕의 실추된 권위를 다시 세워준 거예요. 왕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면 별거 사실은 일을 처리해도 왕의 위엄이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제국 내의 문제로 백성들의 문제로 이제 하면서 왕의 실추된 권위를 다시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서 정적의 구심점인 이 왕후를 폐위시킬 수 있는 빌미를 얻었다는 것이죠. 수가 아주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와스티를 대신할 왕후 자리에 에스더가 간택된 것은 아무런 배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권력의 배경이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 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무무간의 안을 받아들이고 와스티를 폐서인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 내용이 22절에 나오는데요.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중 언어 문제예요. 이중 언어.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 민족을 정복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어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민족들이 또 서로 결혼을 했으니까 이런 이중 언어의 문제는 이스라엘에서도 나타났는데 느헤미야 13장 23절서부터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자녀들 태반이 유대말을,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어머니의 종교와 관습을 자녀들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어떤 그 권위라는 게 있잖아요. 이끌어가는 그런 게 이제 통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가정에서 이중 언어로 인한 이 가장의 권위가 서지 않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무간이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왕후 아스티로 인해서 이 문제가 더 촉발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고 남편이 쓰는 언어를 그 가정에서 쓰도록 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에스더서는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아하수에르의 경우에는 술이 화를 부른다 라는 단순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와스디의 경우를 보고 자기 힘만 믿고 무모한 짓을 범하는 어리석음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하수엘의 경우는 술기운도 있겠으나 자기 과시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복잡하고 정말 이 살기가 도는 긴박한 정치 상황에서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무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도저히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여자잖아요. 피지배 민족의 무명 가문의 여인이 대제국의 왕후가 되어서 자기 민족이 멸절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의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에스더의 첫 장에서 뭐 전체 다 그렇지만 비록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무런 배경이 없는 에스더가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왕후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녀를 지켜주시고 또 위험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총명함을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악의 세력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거룩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1장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상황, 정말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살기도는 긴박한 정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에스더라는 여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악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거룩의 힘을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거룩의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주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